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그 고령자분들을 위한 돌봄 로봇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는 저희 이제 지금 제가 일하는 소속을 들으셔서 아시겠는데, 저희 소셜 로보틱스 연구실이거든요. 해서 이 돌봄 로봇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한 로봇들을 위한 기술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서요. 그런 기술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령자 돌봄 로봇 기술의 주요 문제라고 해가지고 고령자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로봇 윤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어떤 과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돌봄 로봇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보면요,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로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돌봄 로봇,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로봇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배설 보조라든지 식사 보조, 이동 지원, 이승 보조, 욕창 예방, 자세 변환, 이러한 것들은 그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로봇들이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모니터링, 운동 보조 등등과 같이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그러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로봇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을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이제 홈 서비스 로봇, 간병 로봇, 그리고 재활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또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큰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홈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소셜 로봇을 이용한 소셜 로봇들이 여기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로는 정서적인 고립감을 완화한다든지, 독립적인 삶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여기 이제 가사노동 지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홈 서비스 로봇이 그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청소 로봇 있죠. 청소 로봇 외에 가사노동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육아, 이것은 이제 뭐 돌봄하고는 좀 이제 관련성이 적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간병 로봇에는 이승이라든지 이동을 지원하는 기능들, 목욕, 배설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적인 어떤 돌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는 로봇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령자분들께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몸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치료를 받고 또 이제 재활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또 재활 로봇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행 보조 로봇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골격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걸으실 수 없는 분들 지원해드리는 로봇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행 보조 로봇이 그 치료나 재활 목적으로도 있지만은 일상생활 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근력을 보조해드리는 그런 목적의 로봇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또 웨어러블 로봇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로봇들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은 사회인지 지원 로봇, 그리고 물리 신체 지원 로봇,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인지 지원 로봇은 소셜리 어시스티브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러한 로봇 카테고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정서인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로봇들이 이러한 사회인지 지원 로봇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이 효돌이라는 로봇,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로봇,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어진 페퍼라는 로봇, 그리고 이런 소형 인형형의 로봇들,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들을 보면 소형의 휴머노이드, 인형 타입의 그런 로봇들 이제 활용된 바가 있고요. 이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2010년 중반에 만들어졌던 앨리스라는 로봇이고요. 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 인지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파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여기서는 동물형으로 특별히 이제 얘가 이제 뭐 말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이 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감성적인 교감을 하는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페퍼를 보셨지만 페퍼와 같은 이러한 휴머노이드형 로봇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탁상형 로봇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도 들어가거든요. 스마트 스피커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까지 지원하는 로봇들, 탁상형 로봇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제 요 가운데 보시는 거는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MIT에서 만든 지보라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여기 탁상형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엘리큐라는 요 로봇은 좀 더 이제 그 가구 형태로 만들어진 그러한 탁상형 로봇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돌봄 로봇, 특히 사회인지 지원 측면에서의 로봇들은 이러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제품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효돌 로봇하고 그리고 원더풀 플랫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솜 로봇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벗, 대화를 통해서 말벗 해드리는 그러한 기능들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긴급 상황이라든지 뭔가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알람을 드리는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복약 정보라든지 어떤 일정 안내 알람 드리는 그러한 기능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신체 지원 로봇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필수 보조, 필수 돌봄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로봇들인데요. 식사 보조, 보행 보조, 그리고 생활 지원. 이것은 이제 토요타에서 만든 로봇인데 이렇게 사람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승 보조 로봇,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건데 로보베어라고, 네,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회 인지 지원 기능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물리신체 지원을 기능을 제공하느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기존의 로봇들이 이제 나뉘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지원 로봇들이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 2년 새에 새로운 저희 정부 과제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과제들에서 이런 복합 지원, 물리 신체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리면서 정서적인 어떤 지원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로봇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자료상에 링크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돌봄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개를 드리는 그러한 영상이라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돌봄 로봇 분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제품들 만드셔가지고 특히 재활 분야, 보행 보조 로봇이라든지 그런 이제 물리 신체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로봇 분야에서는 어떤 제품화가 돼가지고 또 의료보험 수가도 받으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서 지원, 특히 이제 지금 소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 또 B2C 마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정부 과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돌봄 로봇 관련한 정부 과제는 주로 이제 복지부나 산업부 또 과기정통부 골고루 이제 기획이 되어가지고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주로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특히 보급 관련해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많은 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는 작년부터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연구라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에 모두 속하는 그런 로봇들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12번에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 실증 플랫폼 연구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성남 시니어 혁신 산업센터 여기에서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과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차별로 어떤 돌봄 로봇들이 보급되고 활용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인데, 요건 이제 자료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 로봇 보급 현황을 보면은 주로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돌봄 로봇들을 기업들로부터 사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이제 보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2020년, 21년, 22년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작년에도 많은 로봇들이 이러한 형태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출처를 보시고서는 차후에 문헌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부, 지자체의 재원이 돌봄 로봇의 보급에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를 좀 살펴보겠는데, 특히 지금 소셜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들 종류를 보면, 먼저 건강 지원 측면에서 모니터링, 관리,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흔히 이렇게 스마트 기기라든지 IoT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돌봄 로봇을 매개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고요. 생활 지원 측면에서 또 이러한 서비스들, 정서 그리고 인지 지원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이제 요소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서 지원 측면에서 이건 이제 저희가 과제로 수행했던 연구 개발 내용인데요. 정서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고령자분들이 고립감을 좀 해소하고 또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고령자분들께 관심을 표명하는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돌봄 로봇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자의 외모, 고령자, 그러니까 어르신의 외모나 행동을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표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를 이제 연관관계를 찾아보면 이렇게 개인 프로파일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파일링 기술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면 개인의 얼굴, 성별, 연령 등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그 생체적인 특성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형 특징, 의상의 스타일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뭘 하셨는지,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어떠신지, 이러한 외형 특징을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결과를 가지고 그 고령자분들, 어르신분들께 이제 관심을 표명하는 대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 서비스마다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저희가 도출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일상 활동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얼굴이나 외형 특징을 인식하는 기술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연구 개발을 해서 실제 로봇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실증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기술들 각각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사람 검출 추적 기술인데요. 어르신들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로봇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존재를 하고 어디에 계시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검출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직접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굴 특징 인식하는 기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얼굴 중에서도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어떤 특징들, 속성들 인식하는 기술, 액세서리,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검출하는 기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등 이러한 얼굴 특징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형 특징 인식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상 관련된 특징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입으시는 의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고령자 의상 사진 35,000장 정도를 수집을 해서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활동 검출 인식 기술을 또 개발을 했는데요. 이 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어르신께서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셨던 기술들은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기술이었는데 이런 일상 활동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데이터를 모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행동인식 성공률 93% 정도 이렇게 이제 인식 성률을 성능을 냈는데 실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써보면은 이게 이제 이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검증한 성능이라서 요 밑에 보시면 44.2% 정도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실용화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수준이고요. 성능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소지품 등록 인식 기술인데 어르신들께서 물건을 어디다 놓으시고선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찾으시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로봇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소지품을 빠르게 등록을 하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집안 내에서 그 물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음, 여기 보면 뭐 코골이라든지 기침, 전화벨 소리 또는 초인종 소리 같은 이런 환경음을 인식을 해서 어르신이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하셨을 때 알려드리는 이러한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또 보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이 어떤 질병의 증상이 어떤 징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이러한 기술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항상 하시던 특정 시간대에서 항상 하시던 활동을 안 하셨을 때는 뭔가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어떤 상황을 유추하기 위한 기술로 이러한 기술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증을 했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라든지 설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그 서비스들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주로 이제 인식 기술들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그 서비스의 형태는 뭐가 되냐면 대화거든요. 대화의 형태로 이 서비스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 기술들을 활용할 때의 대화는 전통적인 챗봇 기술을 활용하는 대화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GPT가 작년에 나오면서 이 대화의 수준이 많이 이제 달라졌고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 챗봇하고 그래서 챗GPT가 제공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성형 대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전통적 챗봇은 사람이 사전에 정의해 놓은 주제 또는 사람이 사전에 정의해 놓은 어떤 대화 흐름을 통해서만 그 대화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벗어나는 대화가 나오게 되면은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이 챗봇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저작해 놓은 주제 외에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또 사람이 뭔가 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대화를 저작을 해줘야만 그 대화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챗GPT를 비롯한 최근의 이 챗봇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화의 범위에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엔디드, 열린 대화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열린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다는 훨씬 더 쉽게 대화를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현된 대화의 수준도 특정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사용자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적절한 이렇게 응답을 줄 수 있도록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돌봄 로봇들은 이 챗GPT를 채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챗GPT를 비롯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도, 로봇에 접목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사실상. 우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소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서비스 시연인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또 자료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령자 돌봄 로봇의 현실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돌봄 로봇들이 있었고, 또 기술도 저희 또 개발을 했고, 또 일부는 이제 기업들이 제품화를 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2023년에 MIT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이러한 로봇들이 잘 활용되지 않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이 이제 이런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 선구적인 그러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날수록 연도가 이제 과거하고 이제 보다 최근을 비교해 보면은 돌봄 로봇을 이 어르신들께서 접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로봇을 실제로 활용하는 그 사례들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로봇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8호 로봇 같은 경우인데, 이 8호 로봇을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은 되지만 과도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로봇을 이 피부를 막 이렇게 벗겨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서 로봇이 파손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 로봇이 없으면 식사나 취침을 거부하는 사례, 그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관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페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셜 로봇들을 이용한 서비스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하는 게 이제 대화라든지 뭐 이런 운동하기도 되게 단순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또는 이제 컨텐츠 재생,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 너블티 효과라고 그러죠. 초반에는 생소해서 이제 신기하니까 좀 흥미를 보이시다가 점차 이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는 그 로봇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로봇들이 기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로봇을, 예를 들어 페퍼 같은 경우에 돌봄 제공자분들께서 이 로봇을 어르신들 앞에 데려다 놓고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 로봇을 관리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돌봄 제공자분들께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돌봄 받는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봄을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이 로봇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더 늘어나가지고 돌봄 본연의 어떤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고, 돌봄 로봇이 현장에서 잘 쓰이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령자 돌봄 로봇 기술의 주요 문제로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령자 특화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로봇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돌봄 로봇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없이는 이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음성인식 기능을 봤을 때
일반적인 음성인식 기술, 인공지능 기술들이 만들어질 때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능을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 다수가 되는 일반 성인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훈련시켜서 이 기술들을 만들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표정 인식, 감정 인식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더 많으실수록 인식률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일상행동 인식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령자의 일상행동 데이터 그리고 일반 성인의 일상행동 데이터 두 가지를 가지고 인식기를 훈련시켜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서로 간의 동작 특성이 틀려 가지고요. 일반 성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일상행동 인식기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령자분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고령자분들에게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야만 이 돌봄 로봇이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개발하면서 이렇게 고령자분들께서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고령자분들의 활동을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일상행동 인식하는 기술을 만들 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행동 인식기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저희에게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고령자 도메인의 특징을 반영한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고 고령자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고 기술을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윤리 관련해서는 그 로봇 윤리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윤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로봇 윤리에 대한 고려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 같은 기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챗봇의 한계점이 있죠. 주어진 주제, 주어진 흐름만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챗GPT를 비롯한 이러한 기술들, 생성형 챗봇 기술들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론 어느 방식이든 뭐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뭐 단어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기술은 더더군다나 이런 로봇 윤리 관련된 고려가 더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원더풀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소미 시리즈라든지 뭐 노아이에지는 로봇이라든지 효돌 다 챗GPT를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차세대 로봇이라고 좀 내놨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보급 사업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윤리적인 어떤 고려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지금 연구 단계입니다만은 이런 가드 이제 그 대화의 어떤 오고 가는 입력되는 부분, 출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드를 두어가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안전한 챗봇을 만드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지금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로봇 윤리 현장이라는 것을 지금 제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로봇에 있어서는 이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기기 활용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런 로봇 윤리 현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지금 쭉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렇게 크게 3개 원칙, 인간을 이롭게 하는 로봇, 신뢰할 수 있는 로봇, 공공선을 추구하는 로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3개 원칙을 만들고 이렇게 침해 금지,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6개의 윤리 원칙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돌봄 로봇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 각각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자료에는 제가 넣는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그 체크, 그러니까 자가 점검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좀 더 윤리적인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취지로 이러한 자가점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봄 로봇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럼 고령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런 로봇 윤리를 고려한 돌봄 로봇 개발 이러한 부분이 저희에게 좀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